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연결해줬다는 남성 이모 씨가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씨는 과거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검찰은 이 씨를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 예전 휴대폰에서 이 씨가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수 확보하고 주가 조작 관여 정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무렵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또 다른 인물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50대 남성 이모 씨를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9월까지인 도이치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에 1차 주포의 요청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사들이며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주포를 통해 김건희 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김 씨의 DB증권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2010년 5월경 이 씨가 관리하던 김건희 씨 계좌에서 통정 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가 조작 세력의 계좌를 맡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특검은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김건희 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확보했는데 건진법사 전 씨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오래 쓰면 애군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김건희 씨가 애군을 떼어내기 위해 맡겼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엔 2013년 김 씨가 이 씨에게 거기가 어디냐고 묻더니 이 씨가 주소를 하나 보내면서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라고 전성배 씨를 소개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남아있었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를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다른 사건도 아닌 내란 사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마치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모두 불출석해 재판에 차질이 생기자 재판부가 반드시 증인들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인데요.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 내용, 계엄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겐 공직생활 그렇게 마무리할 거냐는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면전에서 너는 예스맨이라고 직격당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목한 발언의 주인공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하지만 정작 최 전 부총리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엄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놓고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재판부 요구는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소환장은 아직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예스맨으로 지목당한 이상민 전 장관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제구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니 증인신문은 철회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증언 거부랄지 또는 불출석이랄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증인인데 증인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와서 본인이 증언 거부를 하든지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거부하든지 그건 맞춰서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소환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재판에 나오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된 상황. 재판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내란 재판과 달리 법정에 강제 인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번 달 안에 사건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선 인권위 퇴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하다가 뒤늦게 위헌이 맞다고 인정했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아예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가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비호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예. 위헌이지요? 네, 그거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질의가 오후에도 이어지자 안 위원장이 결국 인정했습니다. 위헌 맞죠? 위헌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김용현 씨가 각각 수감된 세 곳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입니까? 안 위원장은 조사를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넘겼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제가 간섭을 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인권침해 논란을 부각시켰습니다. 가혹행위가 민정기 특검 수사 중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그 결론을 확인하셔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셔야 될 사항. 국민의힘이 국감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내일 대통령실 국감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반복해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고성이 오가다 한때 국감이 정회하며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혼란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김용원 의원은 국감 초반 증인 선서를 혼자 따로 하겠다며 거부하다 퇴장당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김용원 의원에 맞도록 선서를 하겠습니다. 예, 김용원 상임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에 대해 사실이라면 인권 침해라고 답했고, 내부 제보로 드러난 여성 혐오 발언과 여성 직원 신체 접촉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을 두고 처음에는 주가 상승 목적이었다고 했다가 검찰에 구속된 이후 갑자기 진술을 뒤집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말을 바꾼 대북 브로커 안보수 씨가 있죠. 그런데 안 씨가 진술을 뒤집기 직전에 쌍방울 측에서 안 씨에게 진술 번복 대가로 금품을 줬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오늘 쌍방울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TF가 오늘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번에 배임으로 입건되셨는데 그에 대한 입장?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 3월 쌍방울 측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오피스텔 등 금품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을 북한 고위 인사들과 이어준 대북 브로커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의 대북 사업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증언을 뒤집기 시작하며 김 전 회장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당시 재판에서 몸이 안 좋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번복한 겁니다. 고검은 쌍방울 측이 지난 2023년 3월 금품을 전달하기 시작한 뒤 안 전 회장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내부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등이 수시로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은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 볼까 걱정될 정도로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있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이후론 혐오 표현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거리를 뒤덮은 혐오 현수막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치에 돌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근처 사거리,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섬뜩한 단어를 나열해 놓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을 촉구합니다. 중국인이 많이 오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취지의 과도한 주장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많이 혐오스럽죠. 일단 단어 자체가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이런 단어들이라서. 현수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봤더니 혐중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중국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신매매와 장기 밀매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게시자는 이른바 현수막 전문 정당 내일로 미래로.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교안 전 대표가 새로 만든 정당도 가세했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죠. 이게 좀 진짜로 중국인이 여기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정당 현수막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5개 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교통이나 통행을 방해했는지 설치 기준 위반 여부만 들여다보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실정입니다.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용만 가지고 현수막을 장비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MBC 취재 결과 행안부가 이달 안으로 각 지자체에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관리할 새로운 지침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5개 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이어도 인종차별,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법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정당들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부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헐값에 팔린 정부 자산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YTN 지분 매각도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인데 문제가 확인되면 검경 합동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공공기관 혁신을 명목으로 추진했던 YTN 지분 매각. 김민석 국무총리가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소위 공기업 민영화, 요거를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씩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YTN 지분 매각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지적받아 왔습니다. 일대주주였던 한전 KDN과 마사회가 보유 지분 약 31%를 유진그룹에 매각하자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원 5인 합의가 원칙이지만 방통위엔 당시 여권 측 방통위원 2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 제공과 졸속 심사 의혹이 이어지다 최근엔 김건희 씨가 자신을 취재한 YTN 기자를 상대로 복수를 언급하는 녹취까지 등장했습니다.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정부는 YTN처럼 매각 과정이 석연치 않거나 헐값으로 매각한 의혹이 있는 정부 자산은 전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훼손됐거나 특혜를 제공한 문제 등이 확인될 경우 검경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 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APEC이 끝나자마자 국감 자료를 보고받던 대통령이 그날 바로 긴급 지시를 내렸다며 헐값이나 특혜로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유출 의심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사고 발생 뒤 곧바로 소방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는 등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포항제철소의 공장 건물 1층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공장 안엔 하도급 업체 근로자 4명이 광케이블 설치 작업 중이었습니다. 곧바로 나머지 근로자들도 호흡 곤란을 겪었고 1명은 2도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사내 구급대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먼저 쓰러진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가스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 소방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공장을 수색한 뒤 배관에서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 이상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제독하고 불산 농도를 보니까 4ppm 이하라가지고 전부 다 이제 안전도를 확인하고 철수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이 가스 유출 의심 신고를 받은 건 포스코가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실려가 숨진 뒤에 병원 측에서 사망과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그 뒤 경찰이 소방에 가스 유출 관련 대응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산은 부식성과 독성이 매우 강하고 노출될 경우 인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물질인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사고 당시 공장 내 작업 환경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늑장 신고 논란과 관련해 사고 발생 40분 뒤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따로 소방에 신고를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예비 신혼 부부가 숨졌습니다. 집 안에서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큰 불길이 잡힌 집 내부는 벽면과 천장까지 온통 그을음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불길이 들어가니 문이 열려있을 정도니까 뻥뻥 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화재 현장입니다. 출입문은 창살만 남은 채 경찰 통제선이 둘러져 있고요. 불길이 솟구치면서 위층 실외기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이곳 거주민인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3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은 예비 신혼부부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숨진 남성이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달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주택 바로 앞 골목에는 남성의 전기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었는데 배터리는 집안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달쯤 전에 구입한 배터리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전기자전거였다. 그때 오토바이로 오래 탄다고 좋아했어요. 140km.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한 번 넣으면 140km 탈 수 있대요. 경찰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충전 중이었는지 정확한 발화 지점은 어딘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만취 운전을 하다 일본인 모녀를 덮친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7년 전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징역 8년 이하 선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원석진 기자가 일본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덮쳐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 씨.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서 씨는 경찰에 시신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입국한 유족은 언론 접촉을 피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자녀가 쓴 것으로 보이는 SNS에서는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2013년 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징역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한국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하다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가 됐는데도 또 음주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3년이 나온 게 가장 무거운 처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를 권고하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0년형 이상이 선고되는 건 드문 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2006년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남매를 숨지게 해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서 8년 이상 선고된 예는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게 크면 20년 선고 때려요. 한국의 경우 재작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판결 2,000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95%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건 정도로 일본보다 6배가량 많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아이가 2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에서 청약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서울 은평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5월 청약 경쟁률이 11대 1을 넘길 만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48세대 중 무려 20세대가 미달됐습니다. 미달 세대는 모두 20평형대로 가장 작은 21평형엔 8가구 모집에 지원자가 단 1가구뿐이었고 반면 30평형은 7가구 모집에 26가구가 지원해 경쟁률이 3대 1을 넘었습니다. 가족 수에 비해 면적이 좁은 집이 공급되면서 신청자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해당 세대는 결국 다른 신청자들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비당첨자 계약도 있었고 선착순도 있었고요. 지금은 미계약 물건이 없어요. 다자녀 특별 공급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건설량의 10%를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집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택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턱없이 비좁은 소형 주택까지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엔 서울 영등포구에서 방 2개 있는 10평짜리 아파트가 다자녀 가구용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나온 9만 8천여 가구 중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7만 곳이 넘습니다. 10집 중 7집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은 만들어놨는데 실제 살만한 집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자녀 수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넉넉한 평수의 주택이 우선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택 규모에 대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그제까지 급등하며 4,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아침부터 이어진 외국인 매도세에 한때 3,900선 아래까지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대거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에 힘입어 낙폭을 줄이고 4,000선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먼저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시작 10분이 지나자마자 4,000선을 내줬습니다. 선물지수가 5% 넘게 급락해 코스피 시장의 매도 호가 효력이 중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시 반쯤에는 3,900선까지 깨졌습니다. AI 거품 우려로 밤사이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우리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제도 2조 원 넘게 매도한 외국인들은 장 시작과 동시에 매물을 쏟아냈고 오늘 하루에만 2조 5천억 원 넘게 한국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6% 넘게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를 지킨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인들은 가격이 떨어진 걸 매수의 기회로 보고 2조 5천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격이 너무 올라 매수를 망설였던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집중 사들였습니다. 결국 장중 9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는 10만 원대를 지켰고 장중 53만 원대까지 폭락했던 하이닉스는 1% 하락에 그쳤습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만회해 4,000선을 겨우 지키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실적이 없이 그냥 유동성으로 그냥 버블이 생겨나는 과정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틀 연속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오늘 장중 1,450원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